4. 새. 버스에 실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멎는 때가 서너 차례 있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상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거라고 그때마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 짐작이 틀렸던 걸까? 예외적으로 어떤 장소에선 바람이 불지 않았던 걸까? 지금 이 순간 그곳을 돌아가면 변함없는 고요 속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곳처럼. 나를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는 버스의 엔진음이 눈의 정적 속으로 무디게 삼켜진다. 눈 속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바닥으로 닦아내며 나는 방향을 찾는다. 일주 버스가 다니는 이 대로변에는 지선 버스가 서지 않는다. 예전에 인선이 트럭 조수석에 나를 태우고 내려오며 알려줬던 내거리 정류장의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 앞쪽과 뒤쪽 교차로 중 어느 길모퉁이를 돌아야 할까? 일단 앞을 향해 걷기로 한다. 방향 잃을 염려는 없다. 중산간 쪽으로 일렁이는 거대한 구름덩이들을 향하기만 하면 된다. 저 모퉁이에서 정류장이 보이지 않으면 뒤돌아 걸으면 된다. 너무 고요하다. 계속해서 이마와 뺨에 부딪혀 맺히는 눈의 차가움이 아니라면 꿈이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어디에도 사람이나 차량이 보이지 않는 건 단지 폭설 때문일까? 멸치국수와 물회를 파는 식당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일요일이라서일까? 뒤집혀서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철제 의자들, 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입간판에서 마치 장시간 영업을 중단한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겨 나온다. 조악한 간판을 단 아웃도어 용품점은 셔터가 내려져 있다. 옷가게의 마네킹들은 얇은 가을옷 차림이고 긴 행거에 걸린 옷들 위로 미색천이 덮여 있다. 적막에 쌓인 이 읍에서 불을 밝힌 곳은 길모퉁이의 작은 슈퍼마켓뿐이다. 저 가게에서 랜턴과 부삽을 구해야 한다. 조그마한 상점에서 그런 것까지 파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구할 방법을 물을 수 있을 거다. 운이 좋다면 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선의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가 어디에 서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때 가게불이 꺼지며 주인으로 보이는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온다. 익숙한 동작으로 유리문 손잡이에 체인을 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자물쇠를 잠근다. 나는 걸음을 빨리 한다. 잠깐만요. 가게 앞에 주차돼 있던 소형 트럭에 그가 몸을 실른다. 나는 달리기 시작한다. 쉴 새 없이 속눈썹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을 닦아낸다. 잠깐만요, 아저씨. 수만 송이의 한방눈이 내 목소리를 빨아들여 지우는 것 같았다. 트럭에 시동 걸리는 소리가 눈의 정적 속으로 둔하게 번진다. 텅 빈 도로로 트럭이 후진한다. 운전석을 향해 나는 손을 흔든다. 순식간에 멀어지는 트럭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는다.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은 내 걸음도 거기에 맞춰야 할 것 같은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혀 나는 걷는다. 트럭이 우회전해 항구 쪽으로 사라진 내거리에 다다라 중산간 방향을 올려다본다. 멀리 서 있는 저 조그만 푯대는 내가 찾고 있는 정거장일까? 검게 젖은 아스팔트로 매 초마다 수천 송이의 눈이 내려앉아 사라지는 횡탄보도를 나는 가로지른다. 50m 가까이 걸어 올라갔을 때에야
그 표대가 버스 정류장이라는 게 확실해진다.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도 없다. 노선 번호도 안내문도 표기되지 않은 조그만 버스 아이콘 하나가 그려져 있을 뿐인 알루미늄 표지판이 철제 기둥에 매달려 눈을 막고 있다. 정거장을 향해 나아가며 생각한다. 바람이 멎은 것 같이 이 눈도 갑자기 멈춰주지 않을까? 그러나 눈의 밀도는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 회백색 허공에서 한계 없이 눈송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송이가 태어나려면 극미세한 먼지나 재의 입자가 필요하다고 나는 어린 시절 읽었다. 구름은 물 분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수증기를 타고 지상에서 올라온 먼지와 재의 입자들로 가득하다고 했다. 두 개의 물 분자가 구름 속에서 결속해 눈의 첫 결정을 이룰 때 그 먼지나 재의 입자가 눈송이에 핵이 된다. 분자식으로 따라 여러 개의 가지를 가진 결정은 낙하하며 만나는 다른 결정들과 계속해서 결속한다. 구름과 땅 사이의 거리가 무한하면 눈송이의 크기도 무한해질 테지만 낙하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수많은 결속으로 생겨난 가지들 사이에 텅 빈 공간 때문에 눈송이는 가볍다. 그 공간으로 소리를 빨아들여 가두어서 실제로 주변을 고요하게 만든다. 가지들이 무한한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떤 색도 지니지 않고 희게 보인다. 그 설명들 곁에 실려 있던 눈 결정의 사진을 기억한다. 컬러 도판을 보호하기 위해 얇은 기름 종이가 함께 제본된 책이었는데 그 반투명한 종이를 넘기자 저마다 다른 모양을 한 결정들이 한 명 가득 펼쳐진다. 그 정교함에 나는 압도되었다. 몇몇 결정들은 정육각형이 아니라 매끈한 직육각 기둥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눈과 비의 경계에서 그런 형태를 지닌다는 설명이 작은 글씨로 하단에 적혀 있었다. 그 한동안 진눈깨비가 내릴 때면 그 은빛의 섬세한 육각 기둥이 생각났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엔 짙은색 코트 소매를 허공에 내밀고서 보풀에 맺힌 눈송이가 눈방울이 될 때까지 들여다봤다. 도판에서 본 것 같은 정육각형의 화려한 결정들이 그 안에서 수없이 결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지러웠다. 눈이 지나간 뒤 한동안은 잠에서 깨며 감은 눈으로 생각했다. 밖에 눈이 오고 있을지도 몰라.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지루한 방학 숙제를 하다 말고 방 안에 눈이 내린다고 생각했다. 방금 거스러미를 뜯어낸 손으로 머리카락과 지우개 가루가 흩어져 있는 장판 바닥 위로 이상하지 눈은 하고 병실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을 때 인선이 떠올린 것도 그런 것들이었을까?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창 너머에 안 보이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항의하듯 그녀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물었다. 눈의 아름다움이란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오래전 새밑의 밤에도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던 것 같이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 다녔다는 여자애가 흰 털실로 쓴 모자를 쓴 것처럼 그녀의 머리에 눈이 쌓여 있었다. 파카 주머니에 찔러 넣은 두 손은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우리가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길 때마다 소금 부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눈만 오민 내가 그 생각이 남저 생각을 안 해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남서 정거장에 다다른 순간 나는 흠칫 놀란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적게 잡아도 80세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굽은 허리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에 연회색 털모자를 썼고 같은 색 긴 루비 외투를 걸치고 고동색 털을 덧댄 고무신을 신었다. 채머리 떠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노인은 내가 다가오는 모습을 건너다 보고 있다. 내가 목례를 건네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한다. 못 보았나 싶어 다시 인사하자 두상이 작고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어리는 듯 하다 사라진다. 그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던 건 눈 쌓인 나무들 아래 서 있었기 때문인 거다. 연한색 털모자와 외투가 보호색이 된 거다. 이상한 일이다. 1시간여 동안 해안도로를 달리며 지나쳐온 어떤 나무들에도 저렇게 눈이 쌓여 있지 않았다. 한 점의 눈도 내려앉을 겨를 없이 강풍이 쓸어가 버려서다. 눈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바람이 멎은 뒤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나무들을 덮을 수 있었던 걸까? 노인의 눈길이 가닿아 있는 텅 빈 내거리를 나는 돌아본다. 나란히 서서 그 옆 얼굴을 살피자 그도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몸이 무치한 눈길이 내 눈을 잠시 마주본다. 다정하지도 무심하지도 냉정하지도 않은 어렴풋이 따스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 눈길이다. 어쩐지 인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할머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작은 체구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무엇보다 무심함과 미묘한 따스함의 조합이 닮아 있다. 말을 건너도 될까? 인선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대화를 시작했을 것이다. 함께 출장 여행을 다니던 첫해 우리는 명산들과 그 아랫마을의 풍광을 취재하는 꼭지를 맡았는데 어느 곳에서든 인선은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다. 스스럼 없이 길을 묻고 선선히 음식을 나누고 하룻밤 민박할 집을 수소문해 구했다. 비결을 물었을 땐 그녀는 대답했다. 할머니 같은 엄마가 키워서 그런지도 모르지. 그러고 보면 그녀가 만든 영화들도 대부분 할머니로 불리는 연배의 여성들을 다룬 것이었다. 그들의 인터뷰가 특별히 내밀했던 데에는 인선의 친화력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나는 짐작해 왔다. 그들이 말을 잇다 말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침묵할 때 인선의 솔직하고 신선한 얼굴이 힘을 다해 그들을 마주보고 있었을 거라고. 베트남의 밀림 속 외딴 마을에 홀로 살던 노인에게 현지 안내인이 인선의 질문을 통역하던 장면에서도 나는 그렇게 화면에 없는 인선의 얼굴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 대해 당신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이 사람이 묻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번역된 그 한국어 자막이로 희끗하게 센 짧은 다소 딱딱하게 번역된 그 한국어 자막 위로 희끗하게
센 짧은 머리를 귀 뒤로 넘긴 할머니가 카메라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작고 마른 얼굴에 눈매가 유난히 영민한 사람이었다. 그걸 당신에게 물으려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입술을 떼었다. 통역자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으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오직 카메라만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좋아, 내가 얘기해 줄게. 카메라 렌즈를 꿰뚫고 그 뒤에 서 있었을 인선의 눈까지 관통해 날아온 그 눈의 빛이 내 눈을 찔렀다. 오랜 시간 그 만남을 기다려온 사람의 대답이라고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그 짧은 승낙의 말에 그의 인생 전부가 들어있다고. 노인의 털모자에 점점 더 두껍게 눈이 쌓인다. 그 눈길이 향한 내거리 교차로는 여전히 고요하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떨어져 내리는 한방눈뿐이다. 용기를 내어 나는 그를 부른다. 삼촌. 이 섬에서는 손윗사람을 삼촌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인선은 나에게 말해줬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외지인밖에 없어. 삼촌이라고 일단 부르면 설령 그 다음에 제주말을 못한다 해도 섬에서 오래 산 사람인가 싶어 경계를 덜하게 되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노인이 무연한 눈길을 돌려 나를 바라본다. 버스 올 때가 다 되었어요? 두 손을 부지런히 모아 지팡이를 짚고 있던 그가 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눈을 빗는다. 채머리를 떨며 고개를 젓는 노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어린다. 열릴 것 같지 않던 얇은 입술이 마침내 열린다. 이영, 눈이 하영화분한. 계속해서 채머리를 떨며 그 이상 나와 말을 섞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듯 노인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린다. 버스가 올 방향을 향해 먼 시선을 던진다. 인선의 어머니와 정말 닮았다고 어째서인지 가슴 한편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나는 생각한다. 잘 놀다 가세요. 이 할머니와 비슷하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방언 대신 또렷한 서울말로 인선의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어떤 기쁨과 상대의 호의에도 마음을 놓지 않으며 다음 순간 끔찍한 불운이 닥친다 해도 감당할 각오가 몸에 밴 듯한 오래 고통에 단련된 사람들이 특유하게 갖는 침통한 침착성으로. 그때 인선의 어머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걸까? 당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고 인선은 그날 밤 나에게 말해주었다. 인선을 언니로 생각하며 이따금 어리광을 부린다고 했으니 나를 언니의 친구나 지인으로 여겼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쓰는 서울말이 혼란을 주었을 것이다. 인선의 어머니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주름진 눈꺼풀이 거의 닫히며 눈동자의 빛이 흐려졌다. 그가 두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려 해서 나도 두 손을 내밀었다. 네 개의 손을 겹겹이 맞잡은 채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듯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는 내 얼굴을 곰곰이 살피고 있었다. 마침내 먼저 손을 놓으며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짓는 그에게
내가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을 때 인선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못 끓여? 내 물음에 인선은 대답했다. 콩죽.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였다. 반반 갈았어. 검은 콩이랑 흰 콩이랑. 인선이 긴 나무 주걱으로 커다란 냄비 속을 젓기 시작했다. 내가 다가가 옆에 서자 그제야 얼굴을 돌려 나를 보았다.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데 다른 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콩죽을 드려. 서리태야? 아니 쥐눈이 콩. 이게 몇 끼 분량이야? 보통은 그때그때 조금씩 끓이는데 오늘은 너도 왔으니까 좀 많이 넣었지. 좋다. 나는 말했다. 그렇잖아도 속이 안 좋은데 여독 때문인지 실제로 위가 아팠다. 그럴 때면 늘 따라오는 두통의 기미도 있었다. 저런. 인선이 이마를 살짝 찌푸렸다. 무리해서 왔구나.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진작부터 와보고 싶었어. 라고 덧붙여 말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어색해져서 그만두었다. 인선이 끈기 있게 주걱으로 저어가는 동안 차츰 걸쭉해지는 거무스루한 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냄새가 고소하네. 맛은 더 좋아.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인선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다. 여기 담을 거야? 내가 선반의 대접을 가리키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목쟁반에 놓고 그녀 쪽으로 내밀자 인선이 국자로 죽을 덜었다. 그렇게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서 있으니 손발이 맞는 자매가 된 것 같았다. 이렇게 많이 드셔? 입맛을 쉽게 잃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산대. 엄만 오래 사실 거야. 인선이 두 손으로 쟁반을 받쳐 들고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얼른 그녀를 앞질러 가서 방문을 열었다. 방에 들어간 인선이 손을 뒤로 뻗어 문을 닫자 나는 혼자 남았다. 할 일 없이 서성이다가 곱게 기름이 먹여진 삼나무 식탁의 상판을 행주로 훔치고 수저 두 벌을 마주 놓았다. 우리 몫에 대접 두 개에 콩죽을 덜어 식탁으로 옮겼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김이 피어오르는 죽그릇을 들여다봤다. 김이 거의 잦아들었을 때에야 인선은 빈 대접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었다. 왜 웃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생각나서. 무슨 생각? 쟁반을 싱크대에 올려놓은 인선이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전에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었지? 고2 때 가출했던 거. 그랬지.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내 손 붙잡고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라고 묻는 듯 인선이 잠시 말을 끊고 나를 건너다 보았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밤 막연히 상상했던 그녀의 어머니와 좀 전에 처음 인사드린 조그만 할머니의 모습이 잘 연결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불 속에서 꺼내서였는지 따스했던 손의 감촉이 아직 내 손에 남아 있었다. 네 개의 손이 서로를 맞잡았는데도 나는 그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다. 안심시킬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김이 피어오르는 죽그릇을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육지 말을 쓰는 낯선 내가 친언니의 무해한 친구라고 믿게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했을 어떤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너한테 안 했던 이야기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 인선의 얼굴에 여전히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내가 무용고 환자로 입원해 있었을 때 엄마가 이 집에서 나를 보셨대. 그게 무슨 말이야? 얼른 이해되지 않아 나는 물었다. 병원에서 엄마한테 연락이 간 건 내가 의식이 돌아와서 이름을 말한 직후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내가 먼저 여길 다녀갔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는 물었다. 그러니까 꿈에? 불쑥 터트려지려는 웃음을 참는 듯 인선의 뺨이 잠시 부풀었다. 자정쯤 됐을 때 엄마가 마루로 나와 불을 켰는데 내가 밥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더래. 멍하게 나는 대꾸했다. 꼭 생시 같은 꿈이 있으니까. 열흘이나 딸 행방을 모르던 때니까 일시적으로 선망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대? 죽을 줬대. 누가? 엄마가 나한테. 혼이 죽을 먹어?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도 같은 생각을 했대. 흰죽을 끓여서 주시면서 한 숟가락만 먹어줬으면 하고 속으로 빌었대. 뜨거운 걸 먹을 수 있다면 죽은 사람이 아닐 테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 말 없이 죽을 들여다보고만 있더래. 꼭 지금 너같이. 너무 허기지고 지쳐서 숟가락 들 힘도 없는 듯이. 나는 그녀의 말을 부인했다. 그렇게 내가 배고프고 지친 건 아니야. 인선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나도 뒤따라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다. 방금 아니라고 말했지만 따뜻하고 고소한 죽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맹렬한 허기가 느껴졌다. 맛있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인선이 예의 자신 있는 어조로 말했다. 더 줄게. 많이 끓였어. 아무 말 없이 절반 넘게 먹다 고개를 들자 인선은 정말 맏언니라도 되는 듯 잔잔한 얼굴로 나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어쩐지 멋쩍어져서 나는 물었다. 그래서 결국 먹었대? 뭘? 인선은 되물었고 내가 대답하기 전에 곧 이야기를 기억해내곤 고개를 저었다. 안 먹었대. 인선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냉장고 문을 열고 허리를 구부려 김치통을 꺼내며 말했다.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아이같이 죽구르에서 눈을 못 떼고만 있더래. 하도 간절한 기세여서 정말 죽어서 온 귀신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셨다나? 접시에 김치를 덜어 식탁에 올려놓는 인선의 얼굴이 서울에서보다 평온해져 있다고 나는 그때 생각했다. 인내와 체념, 슬픔과 불완전한 화해, 강인함과 쓸쓸함은 때로 비슷해 보인다. 어떤 사람의 얼굴과 몸짓에서 그 감정들을 구별하는 건 어렵다. 어쩌면 당사자도 그것을 정확히 분리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겨울에 엄마는 그 이야기를 자주 했어. 한동안은 거의 식사 때마다 말했던 것 같아. 이 가시네 죽 먹젠 그날 밤에 어멍한데 왓쭈 죽 한 그릇 얻어먹엉 살아나젠 허멍.
노인이 바라보고 있는 네거리 신호등에 붉은색과 주황색, 녹색 신호가 교차될 때마다 불빛 앞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다르게 물든다. 그 사이 지나간 버스는 양쪽 방향으로 운행되는 해안 일주 버스 넉 대뿐이다. 버스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곳에 내리지 않았고 타지도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고요할까? 1시간여 동안 해안도로를 달리며 보았던 바다는 금방이라도 섬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흰 포마를 몰고 사방에서 전진해온 파도들이 방파대에 부딪혀 솟구쳤다. 그런 바람이 이렇게 멎을 수도 있나? 눈의 속력은 이제 더 느려졌다. 속력에 반비례하는 듯 눈송이들은 더 커지고 촘촘해졌다. 장갑을 벗고 속눈썹에 내려앉은 눈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을 때마다 언저리가 젖는다. 시야에 잡히는 모든 것이 어른어른 번져 보인다. 허리를 굽혀 운동화 위로 쌓인 눈을 털어내자 목이 짧은 양말 속으로 차고 축축한 눈송이들이 스며들어온다. 기온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폭우로 퍼부었을 밀도의 눈이다. 10여 년 전 인선이 베트남 내륙의 밀림에서 촬영했던 자비 없이 열대의 나무들을 부러뜨리던 비처럼 베트남에서 돌아온 인선이 종일 집에 틀어박혀 편집 작업을 하던 그해 8월 잠시 얼굴을 벌어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그 폭우의 장면을 처음 보았다. 모니터 앞에 인선과 나란히 앉아 보는 동안 창밖에서도 뇌성이 울리고 소나기가 쏟아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베트남 밀림의 비이고 어디부터 서울의 골목에 내리는 빗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이국의 낯선 꽃들과 열대 나무들의 두꺼운 잎사귀들이 흔들리며 빗줄기들을 튕겨냈다. 새로 생긴 혼탁한 물길이 강물처럼 마을 가운데를 가로질렀다. 허벅지까지 바짓단을 걷어 올린 여자들이 흙탕물에 잠긴 마당을 건너가 닭장문을 열고 닭과 병아리들을 집바구니에 담아 구했다. 10여 분에 걸쳐 롱테이크로 찍은 그 장면이 끝났을 때 압도되어 말을 잃은 나에게 인선은 열대의 더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섭씨 40도가 임계점 같았어. 숙소를 나오다 보면 수백 마리 나방이 흙벽에 새까맣게 붙어서 더위를 피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이면 40도를 넘어가더라고. 그럴 땐 출몰하는 곤충의 종류도 달라졌어. 크고 화려하고 맹독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낯선 벌레들이 이글거리는 땅 위를 기어다녔어. 그러다 비가 내리면 거대한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이 끝없이 쏟아졌어. 이건 그 중에서도 특별한 폭우였어.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으니까. 가편집을 마친 인선이 가까운 지인을 불러 모아 예비 시사를 한 영화에서 그 폭우의 장면은 좋아,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대답했던 노인의 일상 다음에 배치되어 있었다. 노인이 차를 끓일 주전자를 씻으러 마당으로 나갔다. 펌프질을 해 파이프에서 물이 흐르게 한 다음
두 번, 세 번 주전자에 안과 겉을 헹궈냈다. 그 밤에 군인들이 왔지. 네 번째로 주전자를 씻기 시작했을 때 노인의 낮은 음성이 자막과 함께 화면으로 들어왔다. 증언이 채 끝나기 전에 폭우의 장면이 시작됐다. 풀을 이어 매놓은 마을의 지붕들 위로 비가 쏟아졌다. 노인의 마당에 서 있던 황동 펌프가 비를 튕겨내며 빛났다. 빽빽이 우거진 야생 자스민 울타리가 흔들렸다. 닭들과 병아리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닭장 속으로 흙물이 차올랐다. 흠뻑 젖은 무명바지를 접어올린 여자들이 집바구니를 이고 빗물이 일렁이는 마당을 가로질렀다. 바구니에 막 옮겨 담긴 병아리들의 정수리가 젖은 털신 공들처럼 흔들렸다. 장갑 낀 손등에 방금 내려앉았다가 녹은 눈송이가 거의 완전한 정육각형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뒤이어 그 곁에 내려앉은 눈송이는 30분의 1쯤 떨어져 나갔지만 남은 부분은 4개의 섬세한 가지들을 본래 모습대로 지니고 있었다. 부슬부슬한 그 가지들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소금 알갱이 같이 작고 흰 중심이 잠시 남아 있다가 물방울이 되어 맺힌다. 눈처럼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눈에도 무게가 있다. 이 물방울만큼. 새처럼 가볍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그것들에게도 무게가 있다. 오른쪽 어깨 위 스웨터 올 사이로 가칠가칠했던 이마의 두 팔이 떠오른다. 내 왼손 집게손가락을 횃대 삼아 앉아있던 아미의 가슴털은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이상하다. 살아있는 것과 닿았던 감각은 불에 데웠던 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살갗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전까지 내가 닿아보았던 어떤 생명체도 그들만큼 가볍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거야? 내가 물었을 때 인선은 자신도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새들의 뼈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장기 중에 제일 큰 건 풍선처럼 생긴 기낭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새들이 조금 먹는 건 위가 정말 작아서 그런 거야. 피도 체액도 아주 조금뿐이어서 약간만 피를 흘리거나 목이 말라도 생명이 위험해진대. 가스 불꽃에서 나오는 약간의 유해 물질도 혈액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전기 레인지로 바꿨어. 새들이 정말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인선은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사실 후회한 적도 있어. 고양이나 개를 길렀다면 이 정도로 조심스럽진 않았을 텐데. 순간 내 어깨와 손가락에서 새들이 동시에 날아올랐다. 잠시 허공에서 날개를 퍼덕이는가 싶더니 아마는 인선의 어깨에 아미는 마당 쪽으로 난 창틀 위에 내려앉았다. 녀석들이 날아오르기 직전 제 몸을 밀면서 거품처럼 내 살갗에 남겨놓은 감각을 느끼며 나는 물었다. 몇 그램 정도일까?
어깨에 내려앉은 새에게 눈을 맞추며 인선이 대답했다. 글쎄, 20g쯤 될걸? 왜 그때 내 눈앞에 발생 초기 태아의 형상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심장 박동이 감지될 무렵의 몸무게가 그 정도라고 오래전에 들었다. 그 시기 아래 담긴 듯 동그랗게 웅크린 태아의 형상은 새끼 새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공항까지 트럭으로 배웅해진 인선의 환대 속에서 서울로 올라온 뒤 잠들 수 없는 밤이면 이따금 인터넷에 접속해 새들에 관한 자료를 찾았다. 새들은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공룡이라는 과학 잡지의 기사도 그 무렵 읽었다. 거대한 소행성과의 충돌로 지구의 표면이 불타며 끓어오를 때 대기층을 덮어 지상의 거의 모든 동물들은 물론 식물들까지 절멸시킨 화산재 속에서 몇 달을 날아 버틴 생명체가 깃털 공룡, 새들이라는 것이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새들의 사진과 학명을 정리한 사이트도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다. 다시 기억하지 못할 학명들을 뜻없이 소리내어 읽다 보면 더디나마 시간이 흘러가 주었다. 그러던 어느 밤 우연히 찾아낸 간명한 선으로 그린 새의 단면도는 특별히 아름다워 이미지를 저장해 두었다. 몸 가운데 정말 풍선 같은 기낭이 있었고 뼈들에는 타원형의 구멍들이 피리처럼 뚫려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가벼웠던 거야. 스웨터 올 사이로 느껴졌던 까칠까칠한 발을 기억하며 어둠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다. 유난히 커다란 눈송이가 내 손에 내려앉는다. 구름에서부터 1000m 이상의 거리를 떨어져 내린 눈이다. 그 사이 얼마나 여러 차례 결속했기에 이렇게 커졌을까? 그런데도 이토록 가벼울까? 20g의 눈송이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커다랗게 펼쳐진 형상일까?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으며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의 옆 얼굴을 나는 살핀다. 대체 얼마나 오래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 지팡이를 짚은 맨손이 시리지 않을까?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것 같다.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은 이 적막한 읍에서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은 이 정거장에 서 있는 두 사람뿐인 것 같다. 문득 손을 뻗어 노인의 흰 눈썹에 맺힌 눈송이를 닦아내주고 싶은 충동을 나는 억누른다. 내 손이 닿는 순간 그의 얼굴과 몸이 눈 속에 흩어져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을 느낀다. 건강해 보여도 방심할 수 없어. 아무리 아파도 새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횃대에 앉아 있대. 포식자들에게 포적이 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견디는 거야. 그러다 횃대에서 떨어지면 이미 늦은 거래.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인선의 어깨에 아마가 앉아 있었다. 흰새의 얼굴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나를 보고 있지 않을 거였다.
한쪽 눈으로는 인선과 눈을 맞추고 다른 쪽 눈으로는 벽에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을 거다. 어깨에 새가 앉은 인선의 그림자가 실물의 2배 가까이 커져 있는 게 재미있어서 나는 가방 속 필통에서 연필을 꺼내 들고 벽으로 다가갔다. 마음에 안 들면 이따가 지우개로 지워줄게. 흰 벽지 위에 그림자의 윤곽선을 따라 거인 같은 그녀의 머리와 어깨, 커다란 검은새의 형상을 낮은 필압으로 그리는 동안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선은 가만히 있어 주었다. 창틀에 있던 아미가 푸드덕 소리를 내며 날아올라 갓등위로 옮겨 앉았다. 광원이 흔들리자 그림자도 따라 흔들렸다. 갓등이 멈추자 그림자도 감쪽같이 윤곽선 안으로 되돌아왔다. 아니, 탄식하듯 낮은 소리로 아미가 갓등 위에서 말했다. 아니, 탄식하듯 낮은 소리로 아미가 갓등 위에서 말했다. 주인이 무심코 반복한 말을 배운 것 같았다. 어떤 상황에서 인선은 저렇게 말하곤 했던 걸까? 여전히 어깨에 앉아있는 아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선이 말했다. 이제 잘 시간이다 너희. 약속된 신호인 듯 인선이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 듣는데 어딘가 친숙한 멜로디의 자장가였다. 뜻모를 방언들로 이루어진 첫 소절이 끝나기 직전에 아마가 같은 소절을 허밍하기 시작해 엇박자 돌림 노래가 되었다. 경이롭게 고요한 동시에 미묘하게 어긋나는 화음이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졌다. 귀를 기울이는 듯 꼼짝 않고 갓등 위에 앉은 아미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한쪽 눈은 벽에서 움직이는 인선과 아마의 그림자를, 다른 한쪽 눈은 유리창 밖 마당에서 저녁빛을 받으며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2개의 시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건지 나는 알고 싶었다. 저 엇박자 돌림 노래 같은 것, 꿈꾸는 동시에 생시를 사는 것 같은 걸까? 안구 안쪽에서 시작해 목덜미를 지나 딱딱한 어깨와 위장으로 연결되는 통각의 선이 작동되기 시작한다. 껌은 이미 단물이 빠져 버스에서 뱉었다. 다시 껌을 꺼내 씹는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나는 장갑을 벗는다. 내 그 2 손바닥을 문질러 약간의 열기를 낸 뒤 감은 눈꺼풀과 안와를 문지른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다가 일어서 본다. 어깨와 목을 돌려본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심호흡을 한다. 3걸음씩 앞과 뒤로 걸었다가 노인의 곁으로 돌아오길 반복한다. 가능한 한 빨리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다면 위경련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운 죽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몸을 펴고 이완할 수 있다면. 인선이 지금 서울의 병원이 아니라 집에 있다면. 나는 생각한다. 내 전화에 깜짝 놀라 트럭을 몰고 마중 나온다면, 조수석에 앉아 눈 언저리를 문지르는 나에게 말한다면, 너 전에 콩죽 먹고 나은 적 있지? 가서 콩죽 먹자. 얘의 자신 있는 미소가 눈가에 어린다면. 4개의 신호등의 불빛이 더 밝아 보인다. 그 불빛 앞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의
더 선명한 색채가 번진다. 날이 저무는 것이다. 버스는 결국 오지 않는 것 같다. 설령 지금 온다 해도 인선의 마을에 도착할 때쯤엔 어두워져 길을 찾기 어려울 거다. 일주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가 숙소를 찾아야 할 시간이다. 일요일에 문을 연 약국이 있다면 임시 처방으로 타이레놀을 살 수 있을 거다. 약이 듣지 않으면 내일 오전 내과를 찾아가 유일하게 듣는 종류의 편두통 약을 운 좋게 처방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전에 전화를 해야지.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리자 입김이 눈발 사이로 번진다. 아니, 문자를 보내야 한다. 인선은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까. 진동이 울리는 순간에도 바늘이 환부에 찔러 넣어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안구 안쪽으로 파고드는 통증이 점점 날카로워진다. 소용없을 줄 알면서 나는 호주머니에서 껌을 꺼낸다. 정방향의 껌 2개를 태블릿에서 꺼내 한쪽에 한 번에 씹다가 오히려 구역질이 날 것 같아 도로 뱉는다.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비행기에서 물 한 잔과 함께 받았던 재생지 냅킨을 싸서 움켜쥐자 끈끈한 물이 배어 나온다. 아니, 전화를 해야 한다고 나는 고쳐 생각한다.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자세를 만드는 게 인선에겐 오히려 더 어려울 거다.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간병인이 휴대폰을 인선의 귀에 대줄 거다. 인선이 성대를 울리지 않고 속삭일 말을 이런 고요 속에서라면 한마디도 안 놓치고 들을 수 있다. 포기하겠다고 그녀에게 말해야 한다. 폭설이 내리고 있고 몸이 아프다고 말할 것이다. 내 편두통이 불시에 찾아온다는 걸 인선은 안다. 뒤따라오는 이경련이 길게는 며칠 동안 일상을 마비시킨다는 것도 안다. 더구나 이 섬의 폭설과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나보다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다. 5번째 연결음이 지나갔을 때 나는 종료 버튼을 누른다. 1분쯤 지난 뒤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른다. 교체할 시기가 지난 기기라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막대가 그 사이 한 칸으로 줄어들었다. 마침내 연결되었다. 인선아 하고 부르는 동시에 나는 귀를 세운다. 인선의 속삭임 대신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이따 전화하세요. 이따가. 삽시간에 통화가 끊긴 액정 화면을 나는 멍하게 들여다본다. 간병인의 음성이었던 것 같다. 그 병실의 것이 아닌 듯한 소란이 다급한 목소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무슨 상황인 건지 짐작까지 않는다. 배터리 잔량이 15%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제대로 전화하려면 충전을 해야 한다. 서귀포로 가야 한다. 나도 모르게 힘껏 움켜쥐고 있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나는 노인의 옆얼굴을 본다. 버스가 이미 운행을 멈춘 거라면 지금 여길 떠나기 전에 이 할머니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닐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닌가? 내 시선을 느끼지 못한 듯 노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향해 먼 시선을 던지고 있다. 말을 걸기 위해선 그의 몸을 건드려야만 한다.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막 닿으려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 동요가 스친다. 새로운 빛이 어린 그의 시선이 끈질기게 향한 곳에서 두툼한 눈을 천장에인 작은 지선버스가 거짓말처럼 교차로를 돌고 있다. 엔진음과 함께 버스가 다가온다. 둔한 잔향을 눈송이들이 빨아들인다. 백목 끝으로 흙판을 긁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버스가 멈춰선다. 그 잔향도 눈의 정적 속으로 삼켜진다. 앞문이 열린다. 히터가 틀어진 차내에 축축한 공기가 밀려나와 코끝에 닿는다. 면장갑 낀 손으로 변속기 레버를 쥔 운전기사가 노인에게 묻는다. 오래 기다렸을까? 뿔테 안경을 끼고 감색 유니폼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다. 산후의 눈멍 버스 2대가 빠져 비수다. 얼어나신 뒤 여태 기다렸을까?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대답 없이 귀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의 옆얼굴을 나는 본다. 지팡이를 짚어가며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그를 뒤따라 홀린 듯 버스에 오른다. 아무도 태워오지 않은 텅 빈 버스다. 새천리 가나요? 교통카드를 찍기 전에 나는 묻는다. 네, 갑니다. 깍듯한 서울말로 바뀐 기사의 어조에서 좀 전과 다른 거리감이 느껴진다. 새천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천리 어디 말입니까? 기사가 되묻는다. 새천리에서만 4번 섭니다. 마을이 아주 커요. 인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정거장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생소한 어감의 제주어였던 것만 생각난다. 답을 망설이는 사이 기사가 내 얼굴을 살핀다. 2개의 와이퍼가 끽끽 소리내며 앞유리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을 지우고 있다. 원래는 이 차가 9시까지 운행되는데 오늘은 더 이상 안 다닙니다. 내가 얼른 대답하지 않자 기사가 재차 설명한다. 이 버스가 오늘 세천 들어갔다 나오는 막차라고요. 내가 외지말을 쓰기 때문에 행색이나 분위기가 미심쩍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다. 고맙다고 나는 대답한다. 정류장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믿지 못하는 말을 하며 나는 교통카드를 찍는다. 버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구부정한 상체의 무게를 단장으로 버티며 앉아있는 노인의 뒷좌석에 걸터 앉는다. 그의 털모자에 쌓였던 눈이 어느새 녹아 보풀마다 방울져 맺혀 있다. 버스 기사에게 내게 한 말은 완전한 거짓은 아니다. 인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는 그래봐야 도보로 30분 넘는 거리지만 수령이 500년쯤 되어 보이는 커다란 팽나무가 서 있다. 음료수와 담배를 파는 작은 전방의 위치도 기억한다. 칠흑같이 어두워지지만 않는다면, 방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렇게 큰 나무를 못 보고 지나칠 순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인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녀의 집으로 가는 거다. 거기서 휴대폰을 충전해 그녀에게 전화하는 거다. 그녀가 가장 원할 방법이기도 하다.
운이 좋구나. 나는 생각한다. 마지막 비행기 편으로 섬으로 들어왔고 인선의 마을로 데려다줄 마지막 지선버스에 방금 올라탔다. 비행기에서 들었던 연인들의 대화가 떠오른다. 이게 운 좋은 거냐? 날씨가 야 이래가지고 이 좋은 운을 타고 어떤 위험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가? 무딘 칼로 안구 안쪽을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을 견디며 나는 차가운 찻장에 머리를 기댄다. 언제나 그렇듯 통증은 나를 고립시킨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몸이 시시각각 만들어내는 고문의 순간들 속에 나는 갇힌다. 통증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부터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지금 따뜻한 곳에 몸을 눕힐 수 있다면 지난해 가을 인선이 내주었던 안방을 떠올린다. 마치 방의 주인이 잠시 외출한 것뿐인 듯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나를 위해 새로 세탁한 듯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바싹 말라 쾌적하고 따스한 이불 속에서 놀랄 만큼 깊이 잠들었다가 자정 무렵 눈을 떴다. 불현듯 확인하고 싶어 요를 걷어 올리고 아주 오래된 것으로 짐작되는 녹슨 실톱이 아직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 해안 도로에서 보았던 회백색 눈안개와 구름의 덩어리 속으로 버스가 들어선 거다. 어느 사이 도로변에 인가가 사라졌다. 눈 덮인 화렵수들이 끝간데 없는 숲을 이루고 있다. 차츰 속력을 줄이던 버스가 멈춰선다. 앞에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선다. 할머니는 입을 열어 행선지를 말한 적 없는데 운전기사는 어떻게 그의 목적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이곳을 매일 운행하는 버스라서 주민들을 알고 있는 걸까? 여전히 채머리를 떨며 또각또각 단장을 짚어가며 뒷문까지 걸어간 할머니가 나를 돌아본다. 어렴풋한 웃음이거나 인사인지 그저 무연한 표정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나를 건너다 보다 몸을 돌린다. 이렇게 인적 없는 곳에 사람을 내려줘도 되는 건가? 그러나 잘 살피자 숲 사이로 검은 돌을 이어 쌓은 집 담이 보인다. 눈 쌓인 담과 담 사이로 길이 나 있다. 저 소로를 따라 들어가면 마을이 있는 걸까? 노인의 두 발이 눈 덮인 땅으로 완전히 내려서길 기다려 기사가 뒷문을 닫는다. 한방눈을 맞으며 허리를 굽힌 채 걷는 노인의 모습이 차창 너머로 멀어진다.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고개를 꺾고 돌아본다.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나의 혈육도 지인도 아니다. 잠시 나란히 서 있었을 뿐인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작별을 한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가? 왕경사의 오르막을 5분여 동안 더 서행하던 버스가 멈춰선다.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며 기사가 나에게 소리쳐 말한다. 체인 감고 가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열고 내려간 앞문으로 바람이 몰아쳐 들어온다.
두통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내 마음은 차츰 마비되어 그 낯선 할머니와 작별한 일이 어느 사이 멀어진다. 불안도 구해야 할 새에 대한 생각도 인선의 마음까지도 통증이 예리하게 그어놓은 금 밖으로 빠져나간다. 더 어두워지는 것을, 차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눈보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마치 그 할머니가 피읍의 정거장에 서서 고요를 바라고 있었고 이제 사라져 그걸 거두어 간 것처럼. 숲이 소리치며 흔들리고 있다. 나무들이 이고 있던 눈이 흩날린다. 깨어질 것 같은 이마를 차창에 댄 채 나는 해안도로에서 봤던 눈보라를 생각한다. 아직 선택할 수 있다.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저 운전기사와 함께 피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곳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서귀포로 갈 수 있다. 허이고 날씨가 이영구적은해. 머리에 눈을 펴며 기사가 버스로 돌아온다.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건다. 헤드라이트를 밝히고 맹렬한 눈보라 속으로 포복하듯 버스를 몰기 시작한다. 울창한 삼나무 숲 사이로 1차선 도로가 휘어든다. 방명 속에 수천 그루의 높은 나무들이 눈발 속에 흔들려 마치 내 오랜 꿈속 검은 나무들이 아직 살아있던 풍경 같다. 오, 남은 빛. 눈이 떨어진다. 이마와 뺨에, 입술에, 인중에. 차갑지 않다. 깃털 같은 가는 붓끝이 스치는 것 같은 무게일 뿐이다. 살갗이 얼어붙은 건가?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눈에 덮이고 있나? 하지만 눈꺼풀은 식지 않은 것 같다. 거기 맺히는 눈송이들만은 차갑다. 선득한 물방울로 녹아 눈시울에 스민다. 턱이 떨린다. 이가 부딪히며 딱딱 소리가 난다. 일새에 혀를 넣으면 베일 것 같다. 젖은 눈꺼풀을 밀어올려 나는 어둠을 본다. 눈을 감을 때와 똑같은 어둠이다. 보이지 않는 눈송이들이 눈동자로 떨어져 나는 눈을 깜빡인다. 후드를 쓴 머리를 옆으로 돌려 모로 누워본다. 팔짱을 깊게 끼고 무릎을 구부려 올려본다. 목부터 발까지 관절들을 조금씩 움직여 본다. 뼈가 부러진 것 같진 않다. 허리와 어깨가 아프지만 극심한 통증은 아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한다. 더 체온을 잃으면 안 된다.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가야 할 방향도 모른다. 휴대폰을 언제 손에서 놓쳤는지 모르겠다. 해청색 방명이 거의 사라졌을 즈음 나타난 첫 갈래길에서 휴대폰에 랜턴을 켰다. 배터리가 부족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만 사용하려 했는데 그 순간이 온 거다. 분명히 두 갈래 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폭이 다른 세 개의 길이 숲 사이로 희끗하게 드러나 나는 혼란스러웠다. 불빛만 있으면 곧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창백한 빛을 받은 눈 덮인 나무들이
일제히 그림자를 드리워 오히려 더 낯선 장소로 느껴졌다. 그러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비교적 좁은 오르막길 대신 왕경사로 비탈져 내려가는 넓은 길로 접어들었던 기억에 의지해 색 가운데 가장 폭이 넓은 길로 걸음을 내디뎠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눈더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건 그 순간이었다. 본능적으로 머리를 두 팔로 감싸쥐었다. 핸드폰은 그때 놓친 것 같다. 비탈을 굴러 내려오며 돌과 바위에 계속 머리와 몸을 부딪혔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다. 침낭 같은 패딩 코트와 눈더미가 충격을 줄여준 거다. 그 잠깐 사이 이렇게 어두워진 걸까? 그렇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던 건가? 떨리는 왼손을 들고 소매를 걷어본다. 눈앞에서 손목시계를 만져보지만 이미 스스로 알던 것처럼 바늘들은 야광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암흑뿐이다. 무딘 칼로 눈을 도려내던 것 같던 두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충격 때문에 마취 물질이 분비되거나 심박수가 올라가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증보다 끔찍한 추위가 있다. 부딪히는 일을 멈출 수 없다. 턱관절이 빠질 듯 얼얼하다. 솜이 충전된 후드 아래에서 눈의 향기가 목도리 사이로 파고든다. 꿈틀대는 무릎을 두 팔로 힘껏 안으며 나는 생각한다. 내가 잘못 들어서서 미끄러져 내려왔고 지금 누워있는 이 길은 길이 아니라 건천인 것 같다. 우묵하게 파인 지형에 살얼음이 얼어 있었고 그 위에 눈이 쌓인 것이다. 이 화산섬에는 하천이 거의 없고 폭우와 폭설에만 흐르는 마른 물길이 드물게 있다. 이 건천을 경계로 원래는 마을이 나누어져 있다고 인선은 산책길에 말했었다. 내 너머로 40호 안팎의 집들이 모여 있었다고. 1948년 소개령 때 모두 불타고 사람들이 몰살되며 폐천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외딴 집이 아니었던 거지. 내 하나만 건너면 마을이 있었으니까. 이곳이 그 건천이라면 최소한 길을 잘못 들었던 건 아니다. 좀 전에 갈래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멀리 미끄러져 내려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다. 3, 4m일 수도 10여 미터일 수도 있다. 이 어둠만 아니라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거다. 라이터 하나, 성냥갑 하나라도 주머니에 있다면. 그 버스에서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 나를 앞질러 서행에 나가던 버스는 체인을 감은 바퀴 자국을 눈 위에 남겼지만 눈보라 속에 차 꽁무니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한방눈에 덮여 흔적이 남지 않았다.